30대 남성이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타고 있던 바로 위층에 사는 일가족을 향해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범행 직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요. 경찰은 층간소음 갈등에서 비롯된 범행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오세정 기자입니다. 아파트 공동현관 앞에 순찰차들이 출동해 있고 과학수사대원들도 분주히 오갑니다. 오늘 아침 이 아파트 16층에서 일가족 3명을 태운 엘리베이터가 15층에 도착하자 30대 남성 주민이 탔고 그 직후 일가족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아파트 계단입니다. 계단벽에는 손자국처럼 보이는 무늬가 남아있는데요. 흉기로 공격받고 다급히 피신하면서 생긴 혈흔으로 보입니다. 습격을 당한 40대 부부는 상처를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고 부부의 딸도 찰과상을 입는 데 그쳤습니다. 이웃 주민이 문을 열어줘 피해자 가족의 피신을 보았습니다. 문을 열어봤는데 때마침 우리 애기가 튀어나온 거야. 그러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다행히 또 나왔어. 들어오시더라고요. 말고. 가해자인 30대 남성은 자신의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범행 직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숨진 남성은 피해자 가족의 바로 아래층에 사는 주민으로 파악됐습니다. 주민들은 위층 일가족이 이사 온 뒤부터 층간소음 갈등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공약을 있었다. 이사 오고 나서부터 시끄럽다고 했다. 경찰은 치료 중인 피해자를 조사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오세정입니다. 생활 속 다양한 사례를 통해 법 상식을 알기 쉽게 전해드리는 3분 법률 이지혜 변호사입니다. 들려요? 아무리 말해도 조심해주지 않으니 나를 미치게 해서 죽이려는 게 틀림없습니다. 층간소음, 우리 생활 속에서 쉽게 경험할 수 있지만 해결하기는 매우 까다로운 문제 중 하나입니다. 최근에는 이웃 간 다툼을 넘어 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먼저 층간소음 해결의 첫 단계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알리는 것입니다. 관리주체는 해당 입주자에게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소음 차단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해도 해결되지 않을 경우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한계는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정신적 손해를 금전적으로 보상받기 위해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해야 합니다. 소송을 진행할 때는 한국환경공단 등 전문 기관을 통해 층간소음을 측정하는 것이 가장 객관적인 증거가 됩니다. 또한 경찰 신고 내역, 관리사무소 민원 제기 기록, 불면증이나 스트레스성 신경질환 진단서 등도 보조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최근 층간소음 피해와 관련해서 의미 있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윗집이 1년 가까이 쿵쿵, 탁탁 하는 충격음을 반복적으로 발생시켜 아랫집 주민 4명이 각각 1,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었습니다. 법원은 한국환경공단 소음 측정 결과를 근거로 윗집이 발생시킨 소음이 법령 기준을 초과했고 특히 야간과 새벽 시간대에 자주 발생했음을 확인했습니다. 또 다른 이웃들도 피해를 호소했던 점을 종합해 일반적으로 참기 어려운 수인 한도를 넘어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인 한도는 환경권의 침해나 공해, 소음이 발생하여 타인에게 생활의 방해와 해를 끼칠 때 피해 정도가 서로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뜻합니다. 사회통념상 수인 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는 피해의 정도, 건물의 구조 및 용도, 피해 이익의 성질,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 지역성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는데
해당 사안은 소음의 정도, 발생 시간대, 날씨참 종류 및 새로운 소음이 조선제가 지속된 오션택 기간, 제한에 열렸다.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의 정도 프로세스 등을 대령 미션도 종합적으로 받으시네요. 고려해 위자료를 일단은 각 3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이전에는 층간소음으로 인해 위자료가 인정되더라도 50만 원, 정말 많게는 100만 원 정도에 불과했지만 이제는 상당한 액수인 300만 원이 인정되면서 층간소음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층간소음 갈등 해결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 결정이지만 무엇보다 이웃 간의 배려와 대화가 먼저라는 점도 잊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3분 법률이었습니다. 경기 의정부시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벌어져 일가족 3명이 다쳤습니다. 가해자는 아래층 주민이었는데 이 사건 이후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층간소음 갈등이 있었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배지연 기자입니다. 아파트 1층에 멈춰있는 엘리베이터. 내부엔 미처 지우지 못한 혈흔이 보입니다. 오늘 오전 7시 반쯤 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아파트 15층에 사는 30대 남성이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피해자는 바로 위층에 살던 일가족, 40대 부부와 초등학생 딸이었습니다. 제대하면서 사고가 났으니 집에 대기하고 있고 나가지 말고. 학교 수련회에 딸을 바래다 주던 부부는 중상을 입었는데 생명에 지장은 없는 거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피해자 가족이 16층에서 먼저 엘리베이터를 탔고 바로 아래층에서 남성이 탑승해 흉기를 휘두른 거로 파악됐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은 7층에서 열렸고 가족들은 가까스로 도망쳤습니다. 이후 이웃 주민이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피신시킨 뒤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피는 저쪽에 있고 발이 열리면 그쪽에 완전히 흥건이 있었고. 흉기를 휘두른 남성 역시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자신의 집으로 돌아간 거로 파악됐습니다. 피해자는 피해 일가족이 사는 호실 바로 아래층 거주지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남성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거로 보고 있습니다. 남성은 실직 후 무직 상태로 홀로 지내왔던 거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상 동기나 이른바 무차별 범행은 아닌 거로 보고 층간소음 갈등이 있었는지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배지연입니다. 내 집 마련의 기쁨도 잠시 곧바로 층간소음에 시달리게 되는 현실의 공포. 영화 84제곱미터의 주인공 이야기입니다. 지금 아파트 시끄러운 거 그쪽이라면서요. 내가요? 누가 그래요? 한번 시작되면 끝없는 갈등을 낳고 이웃을 의심하게 만드는 층간소음 문제. 심해지면 무력 충돌로까지 치닫고 각종 흉기 사건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저는 이제 삐명 소리 듣고 특히 일가 친척이 모이는 명절이면 소음은 더 커지고 갈등도 배가 되는데요. 지난 2013년 설 연휴엔 7명 대가족이 모인 자리가 천국으로 변했습니다. 설을 하루 앞두고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아버지 집을 방문한 형제가 소음에 항의하는 주민과 다투다 흉기에 찔려 숨진 건데요. 지난해 추석에도 층간소음 때문에 6살과 13살 아이들을 위협한 이웃이 있었죠. 실제로 최근 3년간 추석 연휴 직전 일주일 동안 평균 148건이던 층간소음 전화 상담 건수는 연휴 직후 평균 180건으로 늘었습니다. 더군다나 연휴에는 아파트 관리 인력이 줄고 지자체 민원 상담실도 쉬는 경우가 많아 당사자 간 직접 충돌은 더 커집니다. 이거 매트 깔았다고 또 한번 어떤지 좀 지켜봐 달라고 말씀드렸더니 그 이후로는 더 괜찮다고 얘기해 주셨어요. 명절에 일가족이 모인다면 아랫집에 미리 양해를 구하고 거실엔 매트나 카펫을 깔아두는 게 좋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놀러 온다면 2cm 이상 두꺼운 매트나 쿠션 슬리퍼 등을 준비하는 것도 방법이겠죠. 환경부도 이번 연휴를 맞아 전국 아파트에 예방 포스터를 배포하고 온라인 민원 창구를 운영하는 등 특별 대책에 나섰습니다. 소음이 크면 우리 이웃에게는 큰 고통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시고 지혜와 배려 부탁드려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풍요와 나눔의 정신처럼 이웃을 배려하는 작은 마음이 모인다면 모두가 넉넉한 한가위를 보낼 수 있지 않을까요? 층간소음에 시달리다 찾아온 이웃에게 뜨거운 식용유를 끼얹은 60대 남성이 체포됐습니다. 피해자는 온몸에 3도 화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데 경찰은 가해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보도에 한솔 기자입니다. 한적한 주택가에 순찰차가 들어서고 경찰들이 다급히 건물 안으로 뛰어갑니다. 뒤따라 도착한 구급차에 상의를 벗은 남성이 오릅니다. 뭘 뿌리만 몰라도요. 살갗이 바삭하더라고요. 지난 5일 오후 6시쯤 대전의 한 빌라 3층에서 60대 남성 A씨가 바로 위층 주민에게 끓는 식용유를 냄비째 끼얹어 목과 팔, 몸통 등 전신에 3도 화상을 입혔습니다. 반년 가까이 층간소음에 시달리던 피해자는 사건 당일에도 쿵쿵거리는 소리에 아랫집을 찾았다가 분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따진 것도 아니었어요. 어르신 혹시나 뭐 문이나 이런 게 고장난 게 있으신가요? 좀 도와드릴까요? 그랬는데 이제 죽어버린 거예요. 저는 이제 삐명 소리 듣고 당시 A씨는 이를 지켜보던 또 다른 이웃을 욕을 하며 협박한 뒤에야 경찰의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이웃 주민들은 평소에도 밤낮 없이 들려오는 층간소음에 시달렸다고 말합니다. 철커덕 소리 나고 뭐라고 얘기할 수 그러네 솔직히.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층간소음으로 다툼이 있었고 요리하던 중 화가 나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의 집에서 문구용 칼과 목공용 톱을 증거물로 확보하고 특수상해와 특수협박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KBS 뉴스 한솔입니다. 어제 7명의 사상자가 나온 서울 봉천동 아파트 화재 현장입니다. 경찰이 현장에서 숨진 방화 용의자의 범행 동기를 수사 중인데요. 층간소음으로 인한 보복 범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 남성이 불길이 치솟는 농약 살포기를 들고 서 있습니다. 농약 살포기에 기름을 넣어 화염 방사기로 개조한 후 자신이 거주하던 주택가와 인근 아파트에 불을 지른 건데요. 지난해까지 이 남성은 불을 지른 아파트 4층의 아래층에 살면서 층간소음 등으로 여러 차례 갈등을 빚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보복성 강력 범죄 매년 반복되고 있죠. 지난해 1월 SUV 차 한 대가 경찰을 따돌리고 달아납니다. 하지만 결국 도로를 막아선 경찰차와 정면으로 부딪히죠. 경찰에 잡힌 운전자 층간소음 갈등 끝에 이웃 여성을 살해하고 도주하던 피의자였습니다. 실제로 층간소음이 발단이 된 살인 등 5대 강력 범죄는 2016년 11건에서 2021년 110건으로 10배가량 급증했습니다. 소리라는 보이지 않는 물체로 매일 맡고 있는 고통을 느끼는 거랑 똑같은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엄청난 공격성이 올라오는 거죠. 강력 범죄가 아니더라도 흉기로 협박한다거나 스토킹을 하는 등 층간소음으로 인한 범행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자, 좋게 얘기를 알아 먹지를 않아. 보복 스피커 설치하고 싶다. 이 정도 소음은 고문 아니야? 더 시끄럽게 하면 드럼을 배우겠다, 전자기타를 치겠다는 등 맞대응 방법도 고민해보지만 층간소음 갈등을 해소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종종 전해지는 다음과 같은 작은 노력들이 갈등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하기도 하는데요. 한 초등학생 아이가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써붙인 편지입니다. 아랫집 주민에게 뛰고 시끄럽게 해서 죄송하다는 내용이죠. 돌아온 대답, 마음껏 뛰어도 된다는 따뜻한 답장이었습니다. 솔직한 사과와 배려, 층간소음의 갈등을 허무는 첫걸음이겠죠. 하지만 층간소음 문제를 개인 간의 갈등으로만 치부하기엔 사회적 파장이 큰 만큼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하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던 40대 주민이 70대 윗집 주민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다친
위층 피해자가 아파트 관리실로 달아나서 문을 잠그자 차로 돌진해서 문을 부수고 들어가 살해했습니다. 정영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낮 2시 35분쯤 아파트 관리실로 70대 주민이 피를 흘리며 뛰어들어왔습니다. 직원들은 문을 잠갔고 흉기를 든 40대 남성이 뒤쫓아왔습니다. 문이 잠겨있자 남성은 자신의 차를 몰고 관리실로 돌진해 부수고 들어왔습니다. 피 흘리는 남성에게 흉기를 또 휘둘렀습니다. 남성이 타고 관리실로 돌진했던 차량입니다. 앞부분이 완전히 부서져 있습니다. 산산조각났던 관리실 문은 현재 임시로 막아뒀습니다. 흉기를 휘두른 남성은 같은 아파트 아랫집 주민이었습니다. 윗집에서 보일러 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시끄럽다며 올라가 흉기를 휘두른 뒤 관리실까지 쫓아가 추가 범행을 저지른 겁니다. 윗집 주민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수년 전부터 이어온 층간소음 갈등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10월엔 아랫집 남성이 윗집 문을 두드리다 경찰 경고를 받고 돌아갔고 지난달엔 윗집에서 시끄럽게 한다며 직접 신고하기도 했습니다. 갈등이 지속되자 아파트 관리실은 층간소음위원회를 열어 아랫집 남성의 집을 다른 층으로 옮겨주기로 한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살인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JTBC 전영재입니다. 지난달 서울 송파구 빌라에서도 윗집에 사는 사람이 시끄럽게 군다며 아랫집 주민이 흉기를 들고 찾아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윗집에 사람이 없을 때도 아랫집은 시끄럽다며 찾아왔고 현관에 귀를 대고 엿듣기까지 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양정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남성이 뒷짐을 진 채 계단을 올라옵니다. 창문에 비친 손엔 흉기가 들려 있습니다. 지난달 10일 아랫집 주민이 층간소음이 심하다며 윗집을 찾았습니다. 전날엔 윗집 문에 귀를 대고 3분간 소리를 엿듣기도 했습니다. 위협은 반년 전 시작됐습니다. 윗집 주민은 억울하다고 말합니다. 자신이 낸 소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거실에 가만히 있는데 어디선가에 소음이 한번 쿵 나고 그다음에서 이제 밑에 층에서 이제 방에서 쿵쿵 결국 CCTV를 설치해 증거를 모았습니다. 집 안에 아무도 없어도 소파에 가만히 앉아 있어도 잠자리에 누웠어도 아랫집은 시끄럽다며 벽을 치고 항의했습니다. 반년 동안 확보한 영상만 50건에 달합니다. 아랫집에 해당 영상을 보여줬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저녁에 이런 정도의 반응을 하시고 다른 것도 계속 저한테 그걸 의심하시고 윗집 주민은 계속된 위협에 지인 집으로 피했습니다. 그런데도 아랫집은 비어있는 윗집 문에 귀를 대고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여전히 의심하고 있는 겁니다. 집에 들어가는 것이 제가 이제 홈플라가 특수한 상황이나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랫집 주민인 80대 남성은 JTBC에 분명히 윗집에서 소리가 들린다고 주장했습니다. 흉기를 든 건 겁을 주려고 그랬다고 했습니다. 법원은 최근 10m 이내 접근 금지를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같은 건물 위아래층에 살고 있습니다. JTBC 양정진입니다.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온 부부. 남편이 먼저 샤워를 하는데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쾅쾅 집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납니다. 집요한 초인종 소리와 함께 인터폰 화면에 한 남성의 얼굴이 뜨는데요. 오늘 사건 연구소의 키워드는 공포의 집입니다. 4년 전 바로 이맘때 한 남성의 이 살인 자백에서 이번 사건이 시작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2021년이었고요. 한밤중에 전남 열수에 있는 아파트에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한 남성이 112에 전화를 걸어서 내가 사람을 죽였다라고 신고를 한 겁니다. 말씀드린 그 아파트 9층에 이 경찰을 찾아가봤더니 40대 부부가 사망해 있었고요. 60대 장인 장모도 굉장히 심각한 부상을 입은 상황이었습니다. 이 40대 부부의 어린 아이들이 있었는데 그 장호방에 숨어 있어서 다행히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한밤중에 낯선 침입자가 40대 부부를 살해하고 60대 장인 장모까지 노렸습니다.
자, 과연 여기서 제일 궁금한 거 112에 직접 신고를 해서 내가 사람을 죽였다고 했던 사람 누구였습니까? 네, 그 범인의 정체는 피해자들의 아랫집인 8층에 살던 34살 장 씨였습니다. 이 장 씨 평소에도 관리사무소랑 112에 소음 민원을 자주 넣었다고 해요. 그리고 수시로 윗집을 찾아가서 시끄럽다고 항의를 했다고 합니다. 피해 가족이 뭐 집안에 매트도 다 깔고 공동관리로 조심히 걷고 하기도 했는데 장씨의 항의가 멈추지 않았었고요. 근데 사실 이 층간소음이라는 게 꼭 바로 위아래 있는 집에서만 아니잖아요. 그래서 피해자들이 다른 집 소리일 수도 있다고 아주 정중하게 양해를 구한 적도 있다고 해요. 하지만 장 씨에게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범행 12일 전에도 경찰에 전화를 걸어서 층간소음으로 고소를 할 수 있는 문의를 했다고 합니다. 박 변호사님, 예. 항상 이렇게 층간소음 때문에 벌어진 강력 사건을 전해드릴 때마다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적대하는 분들이. 이 강력 사건 자체는 옳지 않지만 그 심정은 이해한다. 보통 이런 말을 보여주시는 분들은 적지 않거든요. 그렇죠. 정말 그랬습니까? 실제로 너무 소음이 있어서 견딜 수 없는 상황이었냐 이러는데 이웃들의 진술에 따르면 소음이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소음이 없는데도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건데요. 딸들이 있었는데 딸들이 10대예요. 10대가 뛰어놀거나 하진 않아요. 저희 앉아서 그림 그리기 좋아하는 아이들이었기도 하고 심지어 샤워 소리가 들린다면서 이렇게 장 씨가 항의를 많이 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샤워하는 것까지 시끄럽다고 하면 뭐 사실 방법이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본인이 직접 잡음이나 이런 것들을 장 씨가 녹음을 해가지고 자신의 모친한테 보내면서 위에 소음이가 이렇게 많이 난다 라고 얘기를 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결국은 조사를 해보니까 이 본인이 그렇게 피해 당한다라고 좀 착각을 한 것 같아요. 망상에 빠져. 예. 또 이 피해 가족들이 자신을 감시하고 괴롭힌다라고 믿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들으신 것처럼 다른 건 몰라도 샤워 소리가 시끄럽다 이거는 정말 좀 황당한 얘기 아닙니까? 망상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자, 팀장님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참극이 벌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9월 27일 날 늦은 밤에 장 씨가 피해자한테 만나자 내려와라 이런 말을 한 뒤에 올라갔는데 장 씨는 그 손에 목장갑을 끼고 그 정글이나 나무 벽에서 큰 다리 꼈으니까 흉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쪽에는 그 여분의 흉기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피해자가 문 열고 나오는 순간에 큰 흉기를 들고 피해자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위층에는 남편이 쓰러지니까 그 흉기를 들고 안으로 들어가 손으로 들어가니까 아내가 놀라서 도망가는데 아내를 쫓아가서 또 무차별로 흉기를 휘둘렀는데 이 아내가 마지막 숨을 거의 단말이 뭐였냐면 말 하나 소리했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장이 정말 깜짝 놀라가지고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역부족이죠. 왜냐하면 이 가해자가 간단한 흉기를 들고 휘두르니까 이 장모가 막으려 했지만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 것이죠. 예, 저희가 이제 당시 사건 정황을 구체적으로 전해드리진 않겠습니다. 장인과 장모가 지켜보는 앞에서 딸과 사이가 이렇게 비참하게 살해됐습니다. 이 모습을 또 그 현장에는 또 어린 두 딸도 있었잖아요. 10대 그 딸들이 현장에 있기도 했었는데요. 40대 부부는 머리와 복부에 치명상을 입고 그 자리에서 죽상을 했고요. 장인이 다친 몸으로 119에 신고를 시도했다고 하니까 장 씨가 아파트 복도에 나가 있었고요. 112에 신고 전화를 할 때. 근데 신고하는 소리를 듣고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가서 하기 시작했고요. 그 사이에 이제 10대 딸들이 작은 방으로 달려가서 문을 걸어 잠그고 숨을 보고 있었는데요. 그 참혹한 장면들을 아이들도 봤겠죠. 그리고 범행 직후에 장 씨가 본인의 모친에게 범행 사실을 알리고 112에 전화를 해서 사람 4명을 죽였다고 자수를 한 겁니다. 하지만 장 씨가 자수를 하기 전에 아까 그 장인의 신고가 먼저 경찰에 닿았고 바로 구급대원들이 출동해서 장인과 장모 더욱 목숨만 건질 수 있었던 겁니다.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소방관 대원들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PTSD였습니다. 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알았을 정도로 현장의 모습이 정말 참혹했습니다. 이런 자들이 말이죠. 항상 또 그 재판에서 얘기하는 게 있죠.
심리학 부장을 했습니다. 이런 거죠. 층간소음 때문에 잠을 못 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라는 주장을 한 것인데요. 수사를 해보면 그렇지는 않아요. 땡글로 보입니다. 이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 여러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600여 종의 흉기 같은 것을 검색을 했고요. 그 중에 하나 흉기를 구입을 해서 살해를 하게 됐고, 일부 진술한 것도 있어요. 뭐 머리를 어떻게 하겠다, 쪼개겠다. 이런 진술을 했던 적도 있었다고 생각했을 때는 계획적으로 계속적으로 범행을 시도했던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고, 다만 이제 이 정신과나 뭐 음주 상태는 아니었는데 이제껏 일정한 직업 없이 이제 집에서 있었던 상황이고요. 당시 사소한 소음 같은데 집착해서 망상에 사로잡혀서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4년 전 사건인데 말이죠. 지금 뭐 유족들도 어쩌면 이 방송을 보실 수도 있고, 저희가 이제 항상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잊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다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왜 당시에 신상공개가 안 됐을까요? 그게 너무 좀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3대에 걸친 분위기 돼버렸던 겁니다. 80대 부부가 그 졸지에 생명을 잃었고, 그 모습, 딸이 죽어가는 모습을 20대 장인장도 부부가 봤던 겁니다. 그리고 두 딸은 한꺼번에 부모님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3대가 지금 큰 피해를 입은 거고, 지금 이제 그때 10대였으니까 지금도 아직 어린 나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지금 사회생활을 거쳐나가고 있는지 참 걱정스럽고, 사실 죄스러울 정도의 마음이 드는데요. 이 와중에 자기는 기억이 나진 않는다고 무죄 주장까지 했었다는 거예요. 근데 경찰에서는 이거 뭐 아까 박근혜 선수가 얘기한 것처럼 흉기 다 준비했고 심지어 망설이지도 않았고 이런 주장을 다 했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범행수법이 극도로 잔인하고 참혹하다라면서 무기징역을 선고를 했습니다. 1심에서 항소를 했지만 기각됐었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전자발찌 20년 구형까지 내렸습니다.